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올해 있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올해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개헌일 거다. 이 점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개헌하면 보통 권력구조를 떠올립니다만 이 국민기본권 부분도 있고 또 지방분권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지방분권 개헌 국회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네요. 여기 지금 공동단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회 추진단 언제 만들어졌어요?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예.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제 혼자 이렇게 맡고 있다가 예. 아무래도 여야가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좀 속도감도 있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종배 의원,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바른정당의 김세연 의원, 국민의당의 유성엽 의원 이렇게 교섭을 해서 5당에 같이 이제 공동 추진단을 구성을 했고요. 예. 며칠 전에도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도 저희들 공동 주관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진척이 네. 잘 안 돼서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6.13 지방선거가 동시에 개헌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당에서 좀 다른 입장으로 정리를 해서 예. 참여를 아마 당 지도부에서 참여를 좀 유보하라고 아마 지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 우리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님께서는 빠지셨어요? 불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추진단은 각 당 의원들 1명씩 5명으로 구성된 겁니까?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여러 당에 각각 지방분권 개헌에 관심이 있는 예를 들면 논산 계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종민 의원이 또 중심이 네. 돼서 네. 또 여야 의원들 또 여러 명이 또 자치분권 개헌 운동을 또 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은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예. 지금은 이제 아예 빠져 있는 상태다.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 개헌 될까요? 결코 지금 어쨌든 국회 3분의 2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야만이 네. 국민투표에 부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의 국회 의석구조 그리고 단 116석을 갖는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에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네. 매우 쉽지 않지만 국민적 요구 또 지난번 대선 때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국민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말 지혜를 모아서 좀 개헌 87 제재를 뛰어넘는 예. 새로운 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는 또 말을 좀 수정해서 개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6.13 같이 안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건 아니고 돌리셨더라고요. 국회 개헌 투기를 좀 연장해서 더 논의한 후에 연말쯤 하자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긴 했단 말이에요. 예, 지난 1년간 2017년 1년간 국회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서 40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네. 아마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좀 통크게 이 미래 국가 운영 체계를 짠다. 그리고 87 체제 헌법이 30년 흐른 이후에 많이 맞죠.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큰 틀에서 함께 해야 하는데 당리당락이 기초해서 개헌을 바라봐서 그런지 진척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개헌하면 보통 권력 구조를 먼저 떠올리는데 네. 그 외에도 사실 중요한 과제가 국민기본권 부분하고 지방분권 부분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는 바로 특히 그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관심 갖는 의원들로 국회 추진단을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이 지방자치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아니고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잘 된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 됐어요. 말이 바꿔서 해야 된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에 지방분권 관련된 어떤 것들을 넣자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희들 이제 지방분권 개헌을 하는 사람들은 프랑스 헌법 제1조에 프랑스는 지방분권 국가임을 맹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다가 1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이번 헌법 조문에 지방분권 국가라는 걸 뭐 넣기를 저희들은 다 기대하고 있지만 예. 거기까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 시군구를 기초자치단체, 시도를 강력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예. 지방정부를 인정 안 하고 오히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제어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제가 대통령을 맡게 되면 기초지방정부, 강력지방정부, 지방정부라는 이름을 찾아주게 이건 매우 큰 의미입니다. 네, 예를 들어 헌법 전문에 네. 대한민국 지방분권 국가를 맹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네. 기초와 강력을 지금은 자치단체 뭐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그 단체로 돼 있는데 실제는 그러네요. 지방정부를 규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제2국무회의라는 예. 거는 광역 예. 지방정부의 수장들과 함께하는. 예, 지금은 이제 국무회의는 유일하게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하죠. 이제 옵서버 자격만 예. 있거든요. 어길 거나 붙고. 예. 그런데 제2국무회의가 되면 지방이 워낙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경기도 서울시 예산만 해도 30조가 넘고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7개 시도지사들 그리고 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을 대표하는 회장 또 시군구 226개 시군구를 대표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라고 하죠. 그 회장 네. 그리고 시군구 의회 의장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 제2국무회의는 또 예를 들면 50만 이상 수원시같이 120만에서 50만 이상 되는 포항 뭐 전주 이런 시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는 이 대도시 그 특별 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이쪽을 대표하는 수장 정도 이렇게 구성해서 예. 제2국무회의가 되면 소위 예산을 짜고 편성하고 이렇게 배분을 할 때 그렇죠. 제2국무회의를 통해서 인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재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제2국무회의를 만들겠다고 저희들 쪽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을 받아들이는 걸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예. 지금도 현장에서는 제2국무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네. 뭐 또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연방제 수준은 말씀 듣고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그냥 입에 익어서 맨날 썼는데 예. 좀 용어가 초라하네요. 저는 행정자치부 장관을 10몇 년 전에 할 때도 예. 기초자치정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그렇게 표현하는 장관의 그런 표현에 대해서 관료들이 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만큼 지방정부를 존중한다는 의미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하고 예. 제2국무회의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서 재원과 예산을 편성하고 자원을 배분할 때 네. 지방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행정 책임자, 의회 책임자들하고 이렇게 의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뭐 430조 정도 예산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기획재정부하고 어떻게 보면 뭐 여당의 정책위의장 예. 또 청와대 정책실장 뭐 경제수석 이런 라인에서 당정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편성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2국무회의가 되면 그에 플러스해서 소위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지사들, 시장군수들이 그 참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지방의 그런 해난들을 잘 반영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거죠. 뿐 아니라 그 지방 재정에 대한 것도 헌법에 근거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뭐 넣는 것보다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의지가 더 중요하고요. 보통은 이제 지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8대2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7대3, 6대4까지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약이 지켜지기를 뭐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또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방정부로서의 법적 권한뿐 아니라 재정에 있어서의 충분한 권한 예. 그리고 인사권 같은 것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인사권을 흔히들 우리가 자치조직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뭐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인원 하나 늘리는 게 다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자치제도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총액 인건비를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예, 있게끔 예.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아직은 뭐 행자부에서 좀 되게 틀어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교육자치 조금 하고 있는데 뭐 예. 경찰자치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가 지방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치안이나 교통 뭐 이런 부분은 주민들과 밀접하니까 자치경찰이 하는 게 맞고요. 네. 뭐 수사라든지 대공이라든지 정보 이런 부분은 중앙경찰들이 해야 하고. 되겠죠. 그래서 예. 사실은 뭐 다 선진국들이 자치경찰제 또 다르게 말하면 지방경찰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구상들을 많이 했고요. 중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제 9년 6개월 동안 거의 전혀 진척이 없었는데 그렇죠. 아마 새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제를 다시 좀 탄력 있게 운영할 것으로 봐집니다. 네. 사실은 뭐 경찰 자체와 운용에서 관련하면 굉장히 기능과 역량이 뛰어난 경찰 특공대가 100km 바깥에 있은들 주민 입장에서 보면 100m 가까이 있는 파출소가 더 중요하지. 더 중요하죠. 100km 바깥에 있는 경찰 특공대가 중요한 게 아니기 예,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도 보더라도 자치경찰제가 중요하고요. 교육자치는 뭐 걔네가 좀 다양하긴 한데 사실은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러닝메이트로 해서 교육행정하고 종합행정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 굉장히 연동이 돼 있기 예, 때문에 예. 도지사 후보하고 교육감 후보하고 러닝메이트로 해서 선택을 하고 교육행정과 종합행정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서 뭐 학교 신설이라든지 감일학교 배소라든지 이런 걸 풀어내는 게 현장에서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교육자치, 경찰자치 이르기까지. 예. 특히 김두관 의원께서는 뭐 우리 청취자분들 다 잘 아십니다만 이장 출신으로 남해 군수 지내시고 행자부 장관 하시고 경남지사도 하시고 바로 지방자치의 그 현장에 오래 계셨던 분이잖아요. 사실은 뭐 그런 경로를 앞으로 걸어온 사람 많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요. 좀 희소합니다. 저 말고 그리 많지 않은. 근데 이제 처음에 말씀 시작하실 때 보통 선진국들이 지방자치를 잘한다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방자치, 지방분권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226개 기초자치정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옥천군의 사정 상황이나 조건을 중앙에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옥천에서 발행되는 옥천 신문에서는 늘 옥천의 해난들이 보도가 되고 알지만 중앙의 그 메이저 신문들이 옥천의 주요 이런 기사가 1년에 단 한 건도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 고유의 조건과 상황에 맞게끔 내재적 발전 전략을 세워서 경쟁력을 키운답니까? 이 자체가 소위 정부 경쟁력이 되고 국가 경쟁력이 되는 거거든요. 네. 중앙에서 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중앙정부는 이제 국방 예고 이런 걸 하고 또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 이런 큰 틀에서 하고 지방은 그 지방의 시장, 시의회, 지역 언론, 시민사회 이런 쪽에 협치를 해서 그 지역의 조건과 상황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우고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함께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 자체가 국가 경쟁력, 정부 경쟁력 종합이 되는 지방 정부 경쟁력 종합이 국가 경쟁이 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현장 밀착형으로 가야 실질적인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군요. 예. 네. 주민자치, 이 참여자치가 훨씬 더 주민의 행복 지수를 높여 주는 거죠. 네. 중앙정부가 지원은 뭐 엉뚱하게 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지역 실제 안 맞는 지원도 하고. 그런데 지방은 잘 알죠. 물론 뭐 이제 역기능적으로 보면 지방 토호들이 지역을 장악하게 해서 좀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옛날 조선시대 사또처럼 그냥 정권을 갖고 뭐 자기들 패거리들한테 이권도 주고 뭐 인사도 자기 그냥 하나이처럼 줄 세워 사는 그런 역기능이 다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부각해서 지방자치 무용론을 주장하는 때로는 뭐 언론인도 있고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기초자치 지방의회를 없애버리라 뭐 이렇게까지 악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 경험으로 보면 남해군도 예산이 한 2천억 제가 군수할 때 군의원이 10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연봉 5천만 원, 그 의회를 운영하는데 5천만 원, 한 사람한테 한 1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주민대표 10명을 그 의회가 운영하는데 한 10억 드는데 이 10억의 기회비용을 들여서 군이 집행부가 잘못 집행하는 그 5억 10억만 찾아내면
그게 그냥 본전이고 그렇죠. 조금만 더 찾아내면 훨씬 더 주민에게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 주민들이 참 많고요. 가끔 이제 때로는 우리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회의원들이 좀 뭐 외국에 이렇게 그 선진 외유성 해외 연수 시차를 가는데 예. 관광 일정으로 짜져 있거나 이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해를 많이 해서 그것뿐 아니라 감옥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 지방의 그 행정 책임자들이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 시도지사들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권한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령, 중통령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시장군수, 구청장을 소통령, 시도지사를 중통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세간의 일반 시민들이. 그럼 그만큼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권하고 결탁될 소지가 크고. 사실은 뭐 이 성남시나 수원시 이런데 이 일반 구역, 행정구역, 단위구역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주택지를 뭐 상업지구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땅값이 그 땅값이 뭐 5천억이 3조 5천억이 돼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담당 과장, 뭐 팀장, 뭐 부시장, 뭐 시장까지 다 이렇게 구워 삶아서 용도 변경을 하고 엄청난 차익을 얻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유혹을 많이 합니다. 저도 행정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유혹이 넘어가면 그냥 국민들부터 지탄받고 감옥 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들이 그동안 있어 왔던 건 인정하고 사실이지만 침소봉대에서 이제 그럴수록 이걸 강화해야 그런 일을 또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지방 분권 분야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국민의당도 바른정당도 정의당도 다 동의합니까? 내용적으로도 동의합니까? 거의 다 동의합니다. 내용적으로도? 예,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그 4대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기초의회, 강력의회, 기초 지금으로 보면 단체장, 강력단체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서 1,000만인 서명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1,000만인 서명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동의라고요.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유승민, 심상정 후보까지 5분이 다 저희들이 제안한 그 자치분권 개헌안에 대해서 동의했죠. 다 사인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일 늦게 사인하신 분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인데 한 이틀 전까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막판에 워낙 이 4대 협의체가 워낙 방대하고 강력하니까 쉽게 뭐 표도 많고 하니 그런지 마지막에 서명을 하셨죠. 서명은 했는데 속마음으로는 하기 싫은 거 아닐까요? 여전히 본인이 이제 재후임 경남지사를 하셨는데 여전히 그 중앙적 그 사고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남지사 하시면서 상당히 그 분권이나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본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생각이 다르셨는지 지금도 보니까 뭐 좀 적극적이진 않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권력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첨예하게 서로 의견이 갈리는데 지방분권의 원칙과 정신과 방향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 동의가 더 훨씬 많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간에 저희들 쪽에서는 권력구조는 쉽지 않으니까 지방분권 아니라도 개헌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헌법 개정이 경성헌법이라 굉장히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데서 48년에 독일 연방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연방헌법도 있지만 독일은 이제 16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다 주 헌법이 다 있습니다. 있고 연방헌법이 있는데 48년 이후에 지금 60여 차례 그 개헌을 수시로 바꾸죠. 수시로 바꾸거든요. 뭐 내비게이션 보면 저 좀 수시로 지금 업데이트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실시간 이렇게 1조부터 마지막까지 통째로 바꿀 생각 말고 부분적으로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가 정 안 되면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분야만이라도 개헌하자. 그런 주장이신 거죠. 뭐 권력 구조까지 포함해서 개헌하면 가장 좋지만 만약 어려우면 이게 좀 그렇게 기본권하고 하고 또 개헌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내년에 또 한번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처음부터 김두관 의원께서 잘 진척은 안 되고 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셨는데 금년에 좀 제대로 속도 내도록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자치분권 개헌 운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방분권 개헌 국회 추진단의 공동단장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었어요.